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소설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라는 작가분, 독일의 작가분이 지은 소설이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영화도 굉장히 큰 히트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돼요. 독일의 제3제국이 붕괴된 뒤에 생겨난 세대인 미하엘, 그리고 나치즘을 용인한 그들의 부모 세대인 한나,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은 세대 간의, 다른 세대 간의 사랑을 테마로 독일 현대사의 상처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보다 더 우아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소설이에요. 한나에 대한 미하엘의 사랑은 그 무렵 독일인이 지닌 그런 운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작가 베르나르트 슐링크, 독일의 작가고요. 1944년에 태어났어요.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훔볼트 대학교의 법대 교수님으로 재직하면서 베를린의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1993년에 처녀작인 젤프의 법으로 독일 미스터리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때까지 3권의 미스터리를 출판한 그는 책 읽어주는 남자, 이 책은 1995년에 출간됐어요. 이 책 읽어주는 남자로 작가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립하십니다. 이 작품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미국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권터그라스의 양철북 이후로 독일 문학으로는 최대의 세계적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절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의 스토리를 읽고 그 강렬하게 다가왔던 그 뭐라 표현할 수도 없는 너무 큰 뭐가 꽉 내려앉는 느낌, 그 느낌이 떠오르네요. 자, 스토리로 좀 넘어가 보죠. 15세의 소년과 36세의 한 여인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걸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일까요? 이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 모든 매체에서는 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사랑처럼 와 닿지를 않아요. 자, 스토리 들어갈게요. 15세의 소년 미하엘과 36세의 여성 한나,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차이를 가진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연애 감정이나 성행위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위를 초월해 의미심장한 관계, 곧 책 읽어주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특별한 것이다. 여러분과,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특별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평범치는 않은 관계입니다. 그죠?
그렇더라도 굉장한 깊은 인연이라는 생각해요. 예. 저희가 비록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뭐 그러겠지만 이렇게 내밀한 책을 읽은 감상과 또 관련된 이런저런 나의 생각들, 경험들,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느낌,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원방향이라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은요. 곧 책 읽어주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특별한 것이다. 성행위를 하기 전에 미하엘은 한나에게 책을 읽어준다. 레싱이나 실러의 비극, 오디세이아 등 닥치는 대로 먼저 내게 책을 읽어줘야 해 라는 그녀의 진지한 말에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고요.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만남이 이어져 갑니다. 책 읽어주기, 샤워하기, 사랑행위, 그리고 나서 잠시 같이 누워있기, 이런 패턴이었어요. 늘 이것이 우리 만남의 의식이 되었다고 소년 미하엘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갑자기 자취를 감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녀를 찾아 미하엘은 온 사방을 돌아다니지만 이윽고 그녀가 없는 오후를 보내는 데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6개월 뒤에는 가족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돼요. 한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추억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기차가 달려갈 때 마을 풍경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이 두 사람, 나이 차이가 몹시 많이 났던 이 소년과 한 여인 한나와의 재회가 이루어져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요. 그 재회는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미하엘은 성장해서 법학 대학생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학교에서 받은 연구 주제가 있었습니다. 진행 중인 강제 수용소를 둘러싼 재판을 방청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연구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재판에 한나가, 그렇게 찾았던 그녀 한나가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전에 사랑을 나누던 그 소년에게 등을 돌린 방향으로 앉아 있었죠.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을 때야 나는 겨우 알아차렸다. 물론 그것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불렀었겠어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녀의 이름을 그곳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녀는 아우슈비츠와 크라프트 근교의 작은 유태인 수용소에서 일하던 여자 간수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판을 보러 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딱 한 번 한나는
방청객들을 올려다보고 그리고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나에게 공파는 최악의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미하엘은 이 공판을 통해 한나의 결정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한나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녀가 남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것, 미하엘에게 본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관계를 하기 전에 우선 책부터 읽어달라고, 책부터 읽어주어야 한다고 청했던 것도, 그리고 그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소년이 방에 남겨둔 메모를 보지 못했다고 끝까지 우긴 것도 모두 그녀가 문맹이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지멘스사의 직공이었다가 나치 친위대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전차 회사의 검표원에서 운전사로 승진하는 그 기회를 거절한 것도 모두 승진에 따라 발생하는 서류 작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이런 한나의 비밀을 알아차린 사람은 오직 미하엘 뿐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미하엘 역시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판사도 그녀의 변호사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더구나 당사자인 한나는 그 사실을 절대로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덕분으로 결국 그녀에게는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내려져요. 그녀가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녀 스스로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을 자초한 셈이죠. 사실은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그녀가 지키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본인의 문맹 사실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사실이 공개되는 게 무기징역, 평생 감옥에서 사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무기수로서 복역을 하고요. 미하엘은 다시 한나의 책 읽어주는 남자가 되죠. 감옥에 수감된 한나에게 책을 낭독한 소리를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서 계속 보내줍니다. 호메로스와 슈니칠러, 체호프, 켈러, 폰타네, 하이네, 메르케, 카프카. 복역 8년째부터 사면이 결정된 18년째까지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이 낭독이 계속됩니다. 미셸은 이 낭독을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성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성인이 되어서 다시 10년 동안의 낭독이 이어집니다. 이 복역 기간 중에 주인공 한나는 읽기와 쓰기를 배워요. 이제 더 이상
문맹인 한나가 아니고 읽기와 쓰기를 깨친 새로운 한나가 된 겁니다. 거듭 태어났어요. 자연의 흐름을 한나가 보내는 편지를 통해 알게 되는 미하엘. 그러나 사면되어 출소하게 된 그날 그 당일 새벽에 한나는 자유를 찾게 된 한나는 바로 그날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책 보신 분들도 많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스토리 그냥 가슴에 담아두기 너무 버거운, 너무 무겁고 아픈 그런 스토리죠. 이 스토리 속에는 두 세대가 등장하죠. 전쟁 이전의 세대와 전쟁 이후의 세대. 이전의 세대는 한나가 대표하고 있고요. 이후의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미하엘입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청년에서 장년으로 성장해가는 미하엘. 단 하나의 경험이 그 뒤에 삶의 방식을 결정해 버려요. 15세의 소년 미하엘에게는 그것이, 그 하나의 경험이 마침 사랑이었던 겁니다. 21세라는 나이 차이에 이미 극적인 성격이 내재되어 있지만 상대 여성인 한나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그 드라마의 그림자는 깊이를 더해 갑니다. 문맹,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여자 간수, 독방 생활과 자살. 미하엘은 그런 그림자, 한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미하엘을 유형화시키면 독일의 제3제국이 붕괴된 뒤에 생겨난 세대, 전후 세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모 세대, 그러니까 한나가 포함된 그 세대죠. 그 세대는 결과적으로 나치즘을 용인해 버렸다는 그런 집단 책임을 져야 할 세대에 속하죠. 더구나 유대인 강제수용소의 간수였다는 한나의 과거는 1960년대의 상황에서는 집단 책임을 넘어 개인 책임으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생기는 이 미하엘의 괴로움이 어느 정도 우리 세대의 운명이기도 하고요. 독일의 운명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그림자는 독일 그 자체의 그림자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이 독일에서 출판된 것은 1995년이었고요. 제 학번이네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동베를린과의 만남이 작가 슐링크에게 이 이야기에 대한 구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 슐링크라는 이 작가분이 법대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는가도 싶고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나 결과를 한꺼풀 떠들어 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정말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인간사들이 숨겨져 있는, 과연 우리들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 어떤 판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소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베를린 시내 장벽이 무너지고 찾게 된 그 동베를린의 시내는 작가가 소년 시절을 보낸 1950년대의 하이델베르크처럼 회색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어요. 역사란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책 속에 아주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감상해 보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한나가 던진 진지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달리 어떻게 했어야 할지, 무엇을 할지, 당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를 몰랐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판사에게 당신이었다면, 만일 당신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무엇인가 해야 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한나에 대해 판사의 답변은 이랬죠. 이 세상에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며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한 멀리해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라고 추상적인 무책임한 답을 하셨어요. 한 가지 문장을 더 소개해 드려보죠.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문장이에요.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어. 죽은 사람들은 이해해 주었어. 현장에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현장에 있었다면 더 잘 이해해 주지. 형무소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왔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매일 밤 나에게 왔지. 한나는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의 의미를 죽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배웁니다. 죽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체념. 이 체념과 함께 형무소에서 읽기와 쓰기를 배워 나가죠. 미하엘의 낭독을 들으면서 한나는 또 죽은 자들을 위해 책을 읽어줍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청취자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지, 어떤 선택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실런지 말입니다. 저는 읽는 내내 한나 그녀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하엘을 만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일런지 모르지만
그 감정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당시에조차 마음속 깊이 너무나 큰 비밀을, 절대 공유할 수 없는 그 비밀을, 큰 트라우마, 상처, 핸디캡이랄 수 있는 그걸 안고서, 그걸 가슴에 하나 묻고서 사랑을 하려니 그 사랑이 제대로 될 수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관계가 쌓이고 깊어가면서 얼마나 더 그 마음이 외로웠을지, 그냥 안타까움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냥 차라리 말해버리지,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소설이 안 되었겠죠. 그녀가 문맹인 걸 알고도 미하엘이 그녀 곁에 있어줬을지, 그것도 알 수 없고, 어쨌든 소설 속 인물이지만 정말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구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사람만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그 시대를 겪어낸, 그 시대를 견뎌내야만 했던 양측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던 거구나. 어쩌면 살아남은 자들이 그 상처와 후유증에 대한 그 몫을 고스란히 대신 받는 것도 같아요. 한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죠. 한나는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그냥 나에게 오는 모든 이 세파, 생의 고난들을 무방비 상태로 맞아내고 있어요, 한나는. 그럼 또 미하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젊었을 때, 소년이었을 때 만났던 그 한나와의 관계,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청년이 되어서 다시 그 관계가 이어지죠. 본인의 의사로, 본인의 의지로 그 관계를 떠났었던 게 아니라 떠나짐을 당했었던 터라 한나를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그 관계로 걷잡을 수 없이 휘말려 들어가요. 그 감정은 비단 사랑의 감정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세대가 가진 그런 충격도 한 부분 하는 것 같고요. 내가 그녀를 보호해 줘야 한다 라는 그런 책임감이랄까? 어떻게 보면 그녀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부채감,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었을까 싶은데요. 그게 또 반대로 한나에게는 그가 지닌 마음의 부채, 그리고 그녀를 측은하게 가엽게 여겼던 문맹이라는 이유로
그런 시선, 그런 입장에 본인이 놓여지는 게 견딜 수 없이 싫었던 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해설들을 하고 있는 평론들이 많아요. 어찌되었던 전쟁 이전의 세대도 나름의 이유로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전후 세대도 직접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그 후유증이 평생을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인생이라는 게 각자 어쩌면 똑같은 그런 무게의 짐들을 지고 걸어가는 게 아닌가. 네 짐이 더 가볍고 나의 짐이 더 무겁고 그래 보이지만 사실 다 아주 꼭 같은 정도로 그 같은 양의 무게의 짐들을 지고 나란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들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닐까. 들고 가는 짐들의 내용은 다 달라도 그 짐들의 무게, 그 짐들이 주는 고뇌는 다 아주 공평하게 똑같은 정도의 양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 상대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굉장한 의미인 거구나. 뭐 그런 배움을 또 하나 새로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지켜주는 것이 그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지키고 싶어 하는 그것을 같이 지켜주는 것, 그것이 어떤 성숙한 관계, 뭐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의 품질을 좌우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사색거리를 주는 그런 보석 같은 소설이었습니다. 네, 오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여러분의 책 읽어주는 여자 미셸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같이 이런저런 사색할 수 있는 계기 되시길 바랄게요. 깊은 밤에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려요. 좋은 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